안녕하세요.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공감사연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기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사라진 며느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5년 동안 며느리를 저주하며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길거리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할머니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억을 가졌다는 며느리가 1,000원짜리 붕어빵을 팔며 손님들이 먹다 버린 빵 부스러기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그 큰 돈을 가졌다던 며느리는 왜 퉁퉁 부은 손으로 붕어빵을 팔고 있었던 걸까요? 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소름 돋는 사이다 결말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계절이네요. 거리에 붕어빵 냄새가 진동을 하면 남들은 따뜻한 추억이 떠오른다는데 저는 손이 떨리고 속이 뒤집힙니다. 제 나이 68.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이나 까먹을 나이라고들 하는데 제 인생은 5년 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말이에요. 그 착해 빠진 녀석이 남긴 사망보험금 3억 원. 그 큰돈을 홀랑 챙겨서 야반도주한 며느리.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며 저주를 퍼부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죄책감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연기였다고 믿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매일 밤 소주 없이는 잠들지 못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며느리 욕을 해대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얇겠습니다. 제가 보고 믿었던 진실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병원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 포장마차를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리어카 앞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덜덜 떨며 서 있는 한 여자와 그 여자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꼬질꼬질한 쌍둥이 아이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약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도망친 줄 알았던 그 아이, 3억 원을 들고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던 제 며느리가 왜 저기서 저런 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끔찍한 악마가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제 아들 민호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키운 자식이었죠. 민호는 30이 넘도록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보고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민호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그때 처음 본 며느리, 지은이의 인상은 참 순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묻는 말에 조그맣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꼭 겁먹은 토끼 같았지요. 알고 보니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혈혈단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고아나 다름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싶었죠. 하지만 민호가 워낙 좋아했고 지은이도 싹싹하게 굴어서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한테도 가족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아요. 지은이는 결혼하고 나서 제게 참 잘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꼭 찾아와 반찬을 채워놓고 제 낡은 내복까지 챙기더라고요. 그래, 가진 건 없어도 마음씨는 고운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제 딸 선영이었죠. 선영이는 민호와 달리 욕심이 많고 계산이 빠른 아이였어요. 시집가서 잘 사는가 싶더니 남편 사업이 어렵다며 친정에 손 벌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엄마, 민호 미쳤대? 저런 아무것도 없는 애랑 결혼을 왜 해? 엄마는 민호가 아깝지도 않아?
상견례 날부터 선영이는 지은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옳게.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카롭더군요.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칠순 잔치 때였죠. 말이 잔치지 집에서 식구끼리 밥이나 먹자고 한 날이었어요. 지은이는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장을 보고 100인분 같은 10인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종동거리더군요. 어머니, 잡채간 좀 봐주세요. 갈비찜은 이제 불만 끄면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며 웃는 며느리가 기특해서 등이라도 두드려주려던 찰나 선영이가 도착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그것도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오더라고요. 아, 기름 냄새. 집안 환기 좀 시키지. 이게 뭐야? 내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오자마자 인사는커녕 코부터 틀어지는 딸년이 얄미웠지만 좋은 날이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일이 터졌죠. 선영이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겁니다. 옳게 이거 싸구려 간장 뭐 썼어? 고기 누린내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 아, 진짜 입맛 떨어지게. 아, 죄송해요, 형님. 핏물을 뺀다고 뺐는데 그리고 잡채는 왜 이렇게 불었어? 엄마 생신상인데 신경 좀 쓰지. 친정에서는 이런 날 그냥 대충 먹나 봐? 그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였죠. 지은이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새벽부터 고생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타박이라니요. 제가 나서서 야, 맘만 좋구먼 왜 그러냐 라고 했지만 선영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기를 너무 살려주니까 얘가 요령만 피우잖아. 옳게 설거지 다 하고 과일 깎아와. 난 손톱 세로 해서 물 닿으면 안 되거든. 그때 식탁 아래로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이 튀어 붉게 부어오른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딸이 질투해서 그러니 네가 참아라 라는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로서의 권위인 줄 착각하면서요. 그때마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민호가 누나 말 조심 좀 해 라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선영이가 단순히 올케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선영이 눈에는 착한 올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동생과 가진 돈과 재산을 나눠 가질 경쟁자가 들어온 걸로 보였던 겁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올랐다며 저에게 용돈을 두둑이 보냈습니다.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으며 좋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선영이가 찾아오더군요. 엄마, 민호, 요즘 돈 좀 번다며? 근데 올케가 그 돈 다 관리한다면서? 엄마는 걱정도 안 돼?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리면 어쩔 거야?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은이 그런 애 아니다. 엄마가 사람을 몰라서 그래. 없는 집 애들이 돈 맛보면 더 무섭다고. 내가 알아봤는데 올케 친정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도 있어. 선영이의 그 말이 씨앗이 되었을까요?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의심이라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건네는 용돈 봉투를 받을 때도 혹시 뒤로 딴 주머니 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어요. 지은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날이었죠. 온 가족이 축하해야 할 그날, 선영이가 대뜸 며느리의 배를 보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애 생기면 돈 더 들겠네. 민호야, 이제 엄마 용돈 줄여야겠다. 옳게 좋겠어. 애 핑계로 회사 관두고 민호 등골 빼먹을 수 있어서 그 말에 참다 못한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장 사과해. 민호가 화내는 걸 처음 본 선영이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지은이는 울먹이며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선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칠 끔찍한 비극은
이렇게 사소한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밤, 제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신호탄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며 귓가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빗길의 트럭과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얀 천에 덮인 내 아들 민호.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 퇴근하고 들를게요. 좋아하시는 만두 사갈게요. 했던 놈인데 그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순 넘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지요.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가 영정사진만 멍하니 바라봤고 임신 5개월 차였던 며느리 지은이는 혼절을 거듭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며느리가 상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조문객을 맞는데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젊은 과부 어쩌나. 뱃속에 애도 있다며? 그러게 말이야. 팔자가 사납네. 사나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지은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군요. 입덧 때문에 물 한 모금 못 넘기면서도 제 끼니를 챙기겠다고 죽을 들고 오는 아이였어요. 어머니 드셔야 해요. 민호 씨가 어머니 굶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원망할 법도 한데 퉁퉁 부은 그 아이의 눈을 보면 같이 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딸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선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동생 죽었어. 아니, 슬픈 건 슬픈 거고. 보험금? 확인해봤지. 꽤 나오겠더라. 3억? 아니, 그보다 더 될걸? 근데 그게 문제야. 그 여우 같은 게 다 착하게 생겼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죽어서 빈소가 차려진 마당에 누나라는 아이가 돈 계산부터 하고 있다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선영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죽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엄마, 옳게 좀 봐.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무너진 척 울고불고 난리지? 근데 내가 아까 봤어. 화장실에서 보험 설계사 명함 만지작거리는 거. 설마 지은이가 그럴 리가. 아이고, 엄마는 참 순진해. 뱃속에 애도 있겠다. 동생도 없겠다. 3억 넘는 돈이 생기는데 제가 엄마를 모실 것 같아? 젊은 년이 그 돈 들고 새 시집 가면 그만이야. 엄마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라고. 선영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탐욕, 그리고 묘한 승부욕 같은 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혼냈을 텐데 자식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제 귀에는 그 말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일까? 지은이가 그 착한 얼굴 뒤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한번 의심이 싹 트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며 자리를 비우면 어디 가서 돈 계산하고 있나 싶고 조문객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벌써 살길 찾나 싶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아들 잃은 슬픔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는 점점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 옆에서 부채질을 해댔고요. 엄마, 봤어? 방금 조의금 봉투 정리할 때 올케 눈빛? 아주 돈 세는 기계가 따로 없더라. 사실 지은이는 봉투에 적힌 이름을 장부에 옮겨 적고 있었을 뿐인데 제 눈엔 이미 탐욕스러운 여자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 내내 선영이는 치밀하게 저를 세뇌시켰고 저는 바보처럼 그 늪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죠.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고, 지은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터진 건 그날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병원 정기 검진일이라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이 선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엄마, 내 말 맞지? 이것 좀 봐. 내가 우편함에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 선영이가 바닥에 패대기 친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온 안내장이었습니다. 수령인 이름에 강지은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이것 봐. 동생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전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랑 자식한테 다 간다는 소리야. 엄마 몫은 한 푼도 없다고. 근데 올케가 이걸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잖아. 벌써 지가 다 꿀꺽하려고 작정한 거야. 사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시 법을 잘 몰랐던 저는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돌렸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선영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죠. 그리고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봤는데 올케 병원 간 거 아니야. 은행에 있더라? 대출 창구에서 상담받고 있더라고. 동생 죽자마자 보험금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짐 쌀 준비하는 거야, 지금? 아들 핏값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니.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저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은 건강하대요. 지은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앙큼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네 남편 흙도 안 말랐는데 돈 챙겨서 도망갈 궁리를 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억울해 보이는 눈망울조차 가증스럽게 보이더군요. 어디서 내숭이야? 너 은행 갔다 온 거 선영이가 다 봤다.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 그 핏값까지 들고 튀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것들이 돈 맛보면 눈 돌아간다더니. 저는 악을 쓰며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선영이는 말리는 시침만 할 뿐. 뒤에서 싸늘하게 웃고 있었죠. 옳게 솔직히 말해. 동생 죽기만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도 밥이 넘어가디? 형님, 말 좀 가려서 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억울해요,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지은이가 배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거 내 며느리 아니야. 뱃속에 든 그 애도 내 손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나가. 저는 며느리의 옷까지 몇 벌을 대충 가방에 쑤셔넣고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지은이는 맨발로 쫓겨나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제발요. 아이들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민호 씨 아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 대문 밖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 잦아들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귀를 막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영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더군요. 엄마, 잘했어. 저런 건 일찌감치 잘라내야 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죽을 때까지 모실게. 그때는 그 말이 효녀의 다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악마의 속삭임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를 내쫓은 게 집안을 지키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날 밤 지은이가 어디서 잤는지 그 무거운 몸으로 어떤 밤을 보냈는지 걱정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저지른 평생을 두고 후회할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지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적막강산이 되었죠. 처음엔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 3억 원을 홀랑 챙겨서 도망간 도둑년을 손절했으니 이제라도 내 노후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제 옆을 파고든 게 딸 선영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올케가 돈 들고 튀었어도 엄마한테는 이 집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선영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근데 올케 진짜 독하다. 어떻게 엄마가 나가랜다고 보험금 수령해서 잠적을 하냐? 변호사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라서 엄마는 소송해도 찾기 힘들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허공에 대고 며느리 욕을 해댔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 아들 잡아먹고 돈까지 들고 날라? 천벌 받을 년. 그렇게 며느리를 향한 증오심이 커질수록 제 옆에 있는 딸은 더 효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도라는 게 참 비싸게 먹히더군요. 선영이의 작업은 치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뺏긴 돈에 대한 제 불안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거든요. 엄마, 이 집 말이야. 올케가 나중에 혹시라도 나타나서 며느리 목 달라고 소송 걸면 골치 아파져. 차라리 지금 처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 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지금 팔면 시세보다 더 쳐준대. 귀가 얇은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 독한 며느리가 언제 돌아와 이 집마저 내놓으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 그럼 어쩌냐? 네 말대로 파는 게 낫겠냐? 그럼 팔아서 엄마 작은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 5억은 내가 불려줄게. 요즘 은행이자 똥값인 거 알지? 우리 그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오게 해줄게. 엄마는 그냥 여왕처럼 쓰고 살기만 해. 결국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그 양옥집을 팔았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죠. 엄마, 나만 믿어. 올케한테 당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렇게 집한 돈 5억 원이 고스란히 선영이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전세로 옮겨야 했고요. 이삿날 선영이는 짐이 많으면 좁은 집에 못 들어간다며 아들의 유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제가 울며 불며 말렸지만 청승 떨지 마라며 매정하게 굴더군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돈이 선영이 손에 들어간 순간 이미 저는 엄마가 아니라 다 털어먹은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요. 돈이 넘어가자마자 딸의 태도는 거짓말처럼 변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자라며 용돈을 보내주더니 셋째 딸부터는 전화도 잘 안 받더군요. 엄마,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묶일 수도 있지. 왜 자꾸 보채? 나 바빠. 명절에도 시댁 가야 한다. 해외 출장 간다. 핑계를 대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신호조차 가지 않더군요. 지금 제가 사는 꼴을 보면 기가 차실 겁니다. 전세 만기 때 보증금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쫓겨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햇빛 한 줌 안 들어와서 벽지마다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있는 곳. 지난달이었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반지하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 제발 내 돈 조금만이라도 돌려다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더군요. 아, 엄마,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남편 사업 어려워서 다 날린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다 민호 덕에 번 거잖아. 내가 좀 쓴 게 어때서? 끊어. 뚜뚜뚜. 전화가 끊긴 허공에 대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 내 손으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치고 내 살 파먹는 독사를 품었구나. 그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며느리 지은이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3억 들고 도망갔다는 그 며느리. 그래도 그녀는 돈이라도 챙겼으니 나보다는 잘 살겠지. 나쁜 년, 독한 년, 여전히 저는 며느리가 보험금을 챙겨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 비참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 탓으로 돌려야만 딸한테 사기당한 제 어리석음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우연하고도 더러운 방식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가 술에 잔뜩 취해 제 자취방을 찾아왔어요.
웬일로 고기를 사들고 왔길래 철이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게 생겼어. 그 인간이 바람 피운 거 있지? 술주정을 하며 울다 웃다 하던 선영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지더군요. 이거 봐. 내가 이혼 소송하려고 증거 다 모았어. 내 돈 다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아주려는데 종이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포기각서 작성자 강지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속 포기? 며느리 이름이 적힌 5년 전 날짜가 박힌 서류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강지은은 남편고 이민호의 사망보험금 및 일체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모든 권한을 시어머니 박순자님께 위임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며느리가 돈을 들고 튄 게 아니라 상속을 포기했다고요?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선영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게 뭐냐? 선영아, 이게 도대체 뭐냐고. 선영이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더니 킬킬거리고 웃더군요. 아, 그거? 올케가 쓰고 간 거잖아. 바보 같은 년. 그거 쓰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멍청해. 아주. 그럼 민호 보험금은 지은이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 엄마, 진짜 몰랐어? 아, 맞다. 내가 말 안 했구나. 그거 올케가 엄마 드리라고 포기각서 쓰고 간 거야. 근데 엄마한테 주면 뭐 해? 어차피 엄마 돈 관리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챙겼지. 그 돈으로 우리 그이 빚 갚았잖아. 순간 제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 내 아들 잡아먹고 돈 챙겨 도망갔다고 믿었던 며느리는 빈손으로 그것도 제 앞으로 돈을 다 남겨두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 선영이는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는 저한테 올케가 돈 들고 튀었다고 거짓말을 해온 거고요.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치자 선영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아, 시끄러워. 이미 다 쓴 돈 갖고 왜 그래? 엄마가 옳게 내쫓을 때 좋다고 했잖아. 엄마도 공범이야, 알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제가 공범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주범이었죠. 선영이의 혀 놀림에 놀아나 죄 없는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니까요. 선영이는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다가 벽에 머리를 돋쓰며 자책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서 고소한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건 붕어빵 3개 1,000원입니다. 따끈할 때 드세요. 그 목소리, 꿈에서도 잊지 못할 겁먹은 토끼 같았던 내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 신호가 바뀌는 것도 잊은 채 저는 건너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붕어빵을 뒤집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붕어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제 아들 민호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아이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느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그 순간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에 재회. 그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았어요. 오직 건너편에 지은이와 두 아이만 보였거든요. 지은이가 붕어빵 집게를 떨어뜨리더군요. 어머니, 입 모양으로 저를 부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길을 건넜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인데 아이들 발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첫째는 운동화 뒤축이 다 찌그러져 구겨지는 상태였고, 둘째는 양말이 짝짝이었습니다.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구멍난 흰색 양말. 발목이 빨갛게 터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더군요. 형아, 나 배고파. 작은 녀석이 칭얼거리자 큰 녀석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먹어. 아직 안 더러워. 아이가 주워든 건 손님이 먹다 흘린 붕어빵 꼬투리였습니다. 흙이 묻은 그 차가운 밀가루 덩어리를 제 손주가 입으로 가져가 오물오물 씹는 겁니다. 아, 안 돼, 지지야. 그거 먹지 마.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붕어빵을 뒤집던 그녀의 손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운 며느리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손등부터 팔목까지 검붉은 화상 자국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붕어빵, 틀에 데이고 또 데인 상처들, 게다가 붕어빵 반죽이 굳어서 손톱 밑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굵어져 있더군요. 그 아픈 손으로 아이들 입에 들어갈 꼬투리를 털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아끼던 아내의 손이, 제 손주들의 입술이 제 무지와 탐욕 때문에 저렇게 망가져버린 겁니다. 낡아서 소매가 다 해진 패딩, 콧물을 훌쩍이며 저를 빤히 올려다보는 두 녀석. 누가 봐도 제 아들 민호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해코지할까봐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서더군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아,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할 말이 수만 가지였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제 바짓단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아, 저기. 지은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보다 제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팠거든요. 지은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눈이 멀어서 지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네가 돈 가져간 줄 알았다. 선영이 그년이. 네가 보험금 들고 도망갔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지은이는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사람들 봐요. 아니야. 못 일어난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뱃속에 있는 핏덩이들까지. 내가 내쫓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니? 이 죄를 어떻게 씻어? 제 통곡에 지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지은이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 고터서 거칠어진 그 손으로 요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 꼴을 하고 이 추운 데서. 처음엔 저도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갈 곳도 없고 막막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지은이가 뒤에 숨은 아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애들이 민호 씨를 너무 닮았잖아요. 애들 볼 때마다 민호 씨 생각나서 그래서 버텼어요.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네요. 지은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 무거운 몸으로 어디서 지냈어? 애들은 어떻게 낳았고? 제 물음에 지은이는 덤덤하게, 하지만 젖은 목소리로 지난 5년의 지옥 같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 지은이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이라곤 비상금 몇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만삭이 가까워지자 찜질방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시장 구석에 허름한 여인숙 달방을 얻어 생활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애들 낳던 날이 생각나요.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양수가 터졌는데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구급차 부를 힘도 없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 할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지은이와 아이들은 그날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 갈 돈이 없어 여인숙 좁은 방에서 가위 하나와 뜨거운 물로 아이를 받았다더군요. 쌍둥이라서 더 힘들었어요. 첫째 낳고 기절할 뻔했는데 배가 또 아픈 거예요. 둘째가 남아 있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낳았어요. 민호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출산 후 미역국은커녕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젖을 돌게 했답니다. 몸조리를 못해 이가 다 들뜨고 뼈마디가 쑤시는 산후풍을 앓으면서도 아이들이 울면 저 퉁퉁 부은 손으로 안아주고 업어줬다네요. 애들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식당 설거지부터 전단지 붙이기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갓난쟁이들 업고 일하러 가면 사장님들이 싫어해서 쫓겨나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어머니,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커졌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지은이의 덤덤한 고백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주들이 여인숙 냄새 나는 방바닥에서 태어날 때 나는 선영이와 고기 반찬 먹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구나. 며느리가 찬물에 밥 말아 먹을 때 나는 따뜻한 방에서 다리 뻗고 자고 있었구나.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제 볼에 비비며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응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욕을 하고 뺨을 때려도 시원찮을 시어머니한테 늙으셨네요 라며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선영이었죠. 제가 아침에 사라진 걸 알고 찾으러 나온 모양이더군요. 차에서 내린 선영이는 우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해? 쪽팔리게 무릎은 왜 꿇고 있어? 그리고 쟤는 또 뭐야? 선영이가 씩씩거리며 다가오자 지은이가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눈물 젖은 눈으로 딸을 노려봤습니다. 쪽팔려? 네 눈엔 내가 쪽팔리냐? 아, 그럼 안 쪽팔려? 길바닥에서 붕어빵 파는 여자 붙잡고 뭐 하는 짓이야. 얼른 타! 집에 가자.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아 끄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태어나서 처음 때려보는 딸의 뺨이었습니다. 악! 엄마 미쳤어? 왜 때려? 그래, 미쳤다. 너 믿고 며느리 내쫓은 내가 미친년이지. 야, 이 도둑년아. 네 올케가 포기한 상속금 네가 다 처먹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래놓고 뻔뻔하게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 제 고함에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거 내 딸 아니야. 다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선영이는 사람들의 눈총과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그때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할머니, 울지 마. 내가 붕어빵 줄게. 민호를 쏙 빼닮은 손자가 꼬리 부분이 탄 붕어빵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차갑고 눅눅한 붕어빵이 제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달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파당금의 단맛과 함께 멈췄던 제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반지하 자취방을 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지은이네 옥탑방으로 들어갔지요. 염치 없지만 제가 들어갔어요. 어머니, 누추해서 어떡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은이는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좁은 방이 궁궐보다 편했습니다. 성인 2명이 눕기도 벅찬 방 한 칸. 네 식구가 칼잠을 자야 했지만 선영이가 해줬던 그 어떤 가짜 효도보다 마음은 따뜻했거든요. 아이들은 할머니 냄새가 좋다며 제 품을 파고들며 잠이 들었고 지은이는 제 눈치를 보느라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쪽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깨어 며느리의 다리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붕어빵을 구운 탓인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더군요. 혈관이 다 튀어나온 그 종아리를 주무르는데 지은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 가만히 있어라. 내 죄를 씻으려면 네 발을 1,000번은 씻겨줘도 모자란다. 제가 쉰내 나는 며느리의 발을 주무르며 눈물을 훔치자 지은이도 소리 없이 울더군요. 그날 우리는 좁은 옥탑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지난 5년의 차가운 기억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보증금 1,000만 원을 지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가게 하나 얻자. 더 이상 길바닥에서 떨지 말자. 지은이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억지로 쥐어줬지요. 가게를 얻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으로는 곰팡이 핀 지하 창고나 다 쓰러져가는 구석진 자리밖에 구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냥 다시 노점해요. 가게세가 너무 비싸요. 지은이가 기가 죽어 말할 때마다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니다. 내 손주들 더 이상 길바닥에서 먼지 먹게 할 수 없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30년 장사했다. 죽은 상권도 살려낼 자신 있으니 나만 믿어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장 구석에 얻은 5평짜리 가게. 페인트 칠은 우리가 직접 하고 식탁과 의자는 재활용센터에서 주어와 니스 칠을 새로 했습니다. 간판 달 돈이 모자라 제가 직접 나무판자에 쌍둥이네라고 붓글씨를 써서 달았죠. 개업 첫날 고사 지낼 돈도 없어서 막걸리 한 병 사놓고 넷이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보고 있지? 네 처자식,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돈 많이 벌게 해다오. 제 기도가 통했을까요? 제 손맛과 지은이의 성실함이 합쳐지니 팔이 날리던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국수를 말면 지은이가 김밥을 썰어내고 쌍둥이 녀석들은 어서 오세요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컵을 날랐죠. 손님들이 이 집 꼬마들 때문에 온다며 웃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뚫려 있던 구멍이 하나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부서질 듯 힘들어도 저녁에 셔터 내리고 네 식구가 둘러앉아 팔다 남은 떡볶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니 예전에 선영이가 사주던 소고기보다 100배는 더 꿀맛이더군요. 물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가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민호 생각이 나서 며느리와 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기도 하고요. 선영이는 그 뒤로 연락 두절입니다. 들리는 소문엔 빚쟁이한테 쫓겨다닌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쓰리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잊고 살려 합니다. 인과응보니까요. 어제는 쌍둥이 녀석들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어요. 할머니, 나 잘했지?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땀 냄새가 어찌나 향긋하던지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민호가 떠나자마자 이 아이들을 안아줬더라면 귀한 5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지요. 죽기 전에 내 며느리, 내 손주들 다시 찾았으니까요. 가끔 손님이 뜸한 오후면 지은이가 제 흰머리를 뽑아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민호 씨 목까지.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참 모를 일이죠? 가장 믿었던 피부치는 등을 돌리고 남이라고 내쳤던 사람은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이 핏줄보다 진하다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사람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더군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오해로 멀어진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보물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밥숟가락 같이 뜨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놔야겠네요. 지금까지 못난 시어머니의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